두 사람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요. 제주의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11월의 어느 밤, 한 부부가 그대로 시간에서 빠져나가듯 사라졌습니다. 집 안은 분명 누군가 살아있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막 지은 저녁밥은 아직 김이 남아있었고, 현관엔 가지런히 벗어둔 슬리퍼 한 켤레, TV는 작은 소리를 내며 계속 화면을 번쩍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휴대폰도 지갑도 외투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만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한 풍경이었죠. 이웃 하나는 그날 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걸 질질 끌고 가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은 남편을 찾던 동료가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안쪽에서 들려온 건 깊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건 인간의 흔적이 통째로 사라진 너무도 조용한 집이었지요. 두 사람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함께 사라진 걸까요? 김모 씨 부부가 제주에 정착한 건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육지에서의 삶이 버거워져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바다를 건너왔지요. 남편은 38, 아내는 33. 그들에게 제주는 약속의 땅이자 도피처였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제주는 개발 붐의 한가운데 있었죠. 펜션이 들어서고 도로가 새로 깔리고 땅도 사람도 바람도 빠르게 움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시멘트가 묻은 작업복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한눈에도 성실한 노동자의 삶이었지요. 아내는 집에서 가내부업을 했습니다. 관광객에게 팔 조개 공예품을 만들고 가끔은 동네 슈퍼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살림살이를 보탰습니다. 일하면 조금 나아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는 제주 이주민들이 흔히 겪던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마을 외곽의 작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컹거리고 장마철이면 벽지가 습기에 들뜨곤 했지만 두 사람에게 그 집은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웃들이 기억하는 부부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이었어요. 인사는 잘하지만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그들의 존재는 늘 낮고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잔잔함 아래 균열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1년 당시 휴대전화는 서서히 보급되던 시절이었지만 이주 노동자들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운 물건이었지요. 부부는 단말기 지원을 받아 겨우 통화 전용 모델을 썼습니다. 문자 한 통 20원, 통화료 분당 수십 원. 요금 고지서는 늘 최저 요금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약 속에 있었는지 말해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집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이메일 같은 건 그들과는 먼 세상이었죠. 마을 전체를 둘러봐도 카메라는 ATM 앞과 동사무소 입구가 전부였고 누가 사라지면 발품을 팔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마을은 그렇게 한적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공기는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퇴근 후엔 소주 한두 잔으로 하루를 털어내기 바빴고 주말에도 밖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정도만 돌아왔지요. 아내는 오히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시장에 간다, 동네 언니를 만난다.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빈도는 지나칠 정도였죠. 여름 무렵 이웃들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같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밤에 큰 소리가 났는데 그냥 부부싸움이려니 했죠. 하지만 누구도 깊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건 신뢰라는 문화, 그리고 부부싸움은 흔하다는 오래된 인식 때문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압박이 겹쳤습니다. 남편 일은 날씨에 크게 좌우됐고
2001년 가을 제주는 태풍이 유난히 잦았습니다. 비가 오면 일은 즉시 중단됐고 그날은 곧바로 무수입으로 이어졌습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 고지서가 식탁 위에 쌓여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내는 보험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만약을 대비해야죠. 그녀가 설계사에게 했던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만약이란 단어는 이후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이때부터 아내의 통화 기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낮 시간대에 집중된 전화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찍힌 하나의 번호. 나중에 밝혀지기를 아내가 말하던 동네 언니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향한 문을 이미 닫아버린 듯했습니다. 대화는 사무적으로 변했고 감정은 서로 닿지 않는 선 위에서만 오갔습니다. 10월 말 남편의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자재에 발이 깔려 병원에 실려갔죠.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집엔 아내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낯선 번호가 적힌 쪽지 하나. 급한 일로 나갔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남편은 그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 행동에 담긴 감정은 분노였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11월로 들어서면서 바람은 차가워지고 부부의 집에서는 밤마다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다투는 것 같기도, 그냥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한 모호한 소리들. 뭔가 평소랑 달랐어요. 이웃은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집 일이라 여겼죠. 그러나 그때 이미 평범함의 얇은 막 너머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끝까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탐욕, 배신, 설계된 범죄. 그 모든 것이 조용한 일상 아래에서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의 어느 밤, 그 균열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1년 11월 15일 목요일, 언제나처럼 평범하게 하루가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 건설 현장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시간. 그러나 그날 김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저 양반이 지각을 하다니. 현장 반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씨는 5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전날 미리 전화했고 급한 일이 생기면 꼭 문자를 남기던 규칙적인 삶의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오전 7시, 반장은 김 씨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휴대폰도 걸어봐. 동료가 말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는 이는 없었습니다. 집에 뭔 일 있나 보네. 오후에 다시 해보자. 그들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 시각 마을 슈퍼. 매일 아침 8시에 김 씨 아내가 들어오던 시간이었습니다. 우유 한 팩, 식빵 한 봉지, 가끔은 계란. 전형적인 아침 장복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오네? 슈퍼 주인 박 씨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으니 말이죠. 오후 3시, 현장 반장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도 휴대전화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불안이 반장 가슴 속에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반장과 동료 2명은 결국 김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의 집은 마을 외곽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집. 초겨울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고 해는 빠르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첫 번째 불길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아침 신문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는 것. 김 씨는 신문을 꼭 아침에 꺼내 읽는 사람이었죠. 계세요? 반장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씨, 나야, 현장 반장. 더 큰 목소리. 그러나 집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두 번째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관 앞에 슬리퍼들이 너무나 가지런했다는 것. 마치 방금 정리한 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비어있는 집의 정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세요? 들어갑니다. 반장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 있다는 뜻이었죠. 안에 있는 건가? 동료가 창문을 들여다봤지만 커튼이 굳게 쳐져 있어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어. 그들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반장이 옆집으로 가 상황을 설명했을 때 할머니는 조금 망설이다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제는 저녁 때까진 불이 켜져 있었어. 근데 누가 나온 건 못 봤네. 혹시 이상한 소리는 못 들으셨어요? 반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밤에 뭔가 소리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요? 글쎄, 문 닫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거운 걸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몇 시쯤이요? 자정쯤 됐을까? 잘은 모르겠어.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도 단순히 누가 쓰레기 버리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후 6시 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 파출소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꽤 시간이 걸렸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요. 경찰은 현관문을 확인한 뒤 강제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찰칵. 잠금 장치가 풀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계십니까?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지만 집 안은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거실. TV는 꺼져 있었지만 최근까지 켜져 있었던 듯 화면이 미세하게 따뜻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이미 굳어버려 전날 저녁에 차려진 밥상이라는 게 명확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그대로. 누구도 앉아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침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옷장도 정리된 그대로였습니다. 짐을 챙긴 흔적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욕실. 칫솔 2개. 나란히 놓인 채 어젯밤 그대로였습니다. 가스레인지도 꺼져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외출용 신발과 운동화가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챙긴 흔적이 전혀 없네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거실 선반 위엔 남편의 지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실 서랍에서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둘 다 충전된 상태, 둘 다 전원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두고 나갔다고? 경찰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방식의 외출이든 휴대전화는 반드시 챙기던 시기였으니까요. 수사관들은 미세한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흔적, 다툼의 흔적, 혈흔의 흔적. 하지만 집 안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구멍 하나 없이 멈춰버린 일상. 그러나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오후 7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래? 김씨네가 안 보인다네. 짐도 그대로라니 그게 말이 되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가출이라 했고 어떤 이는 사고라 했고 어떤 이는 납치라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집 터가 안 좋대. 귀신 데려간 거 아니야? 이윽고 오후 8시. 경찰은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이후로 부부 보신 분 없습니까? 사람들은 하나씩 답했습니다. 남편, 오후 6시쯤 귀가하는 거 봤어요. 아내는 빨래 널던데요. 저녁 시간엔 불 켜져 있었고. 그러나 그 이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흔적은 자정 무렵 들렸다는 문 닫히는 소리.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밤 9시. 경찰은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성인 남녀 2명 동시 실종. 특이사항 외출 준비 없음. 현장에 어떠한 이탈 흔적 없음. 마을엔 불안이 뒤덮였습니다. 실종은 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는 더욱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구석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주 마을서 부부 동시 실종 경찰 수사 착수. 그들의 흔적은 식어버린 저녁 밥상 위에서 멈춰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정 무렵, 조용히 닫힌 문 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01년 11월 16일 금요일, 김 씨 부부의 실종이 공식 수사로 전환된 첫날이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형사 4명이 급히 배치되었고, 실종사건 전담팀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수준이었지요. 그들에게 주어진 건 한 장의 낡은 종이지도와 몇 가지 불확실한 단서뿐이었습니다. 형사반장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얹고 집 주변 반경 5km를 둥글게 표시했습니다. GPS도 없고 드론도 없던 시절이었기에 지도 한 장과 경험에 근거에 수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여기부터 시작해 이 구역 전체를 뒤집습니다. 반장의 목소리는 굳었지만 안개처럼 번지는 불확실함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오전 9시 수색대가 꾸려졌습니다. 경찰 6명, 의용소방대 12명, 마을 주민 20여 명 등 약 40명이 모여 추운 바람을 맞으며 집결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라졌으니 멀리 가진 못했을 겁니다. 해안부터 보죠. 제주 11월의 바람은 차갑고 거셌고 수색대는 두꺼운 점퍼를 여미며 해안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절벽 아래 파도는 바위를 때리며 연신 울부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형사들은 쌍안경으로 아래를 훑으며 혹시 모를 실족이나 흔적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족 가능성은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떨어졌을까요? 혹시 동반 자살일 수도 있죠. 그런 대화가 반복되었지만 바닷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해안 수색은 빈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짝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8일, 수색은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마을 뒤편 야산은 낙엽이 소복히 쌓여 있었고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대원의 외침에 모두가 달려갔지만 그것은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 봉투였지요.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희미한 기대는 늘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간의 산악 수색도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깊어지는 의문뿐이었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다시 김 씨 부부의 집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서랍마다 열어보고 장롱 뒤를 확인하고 천장까지 두드리며 숨겨진 공간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그들은 루미놀 시약을 뿌려 혈흔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외선 램프를 비추며 작은 흔적이라도 잡아내려 애썼지만 집 안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너무 말끔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상하게 깨끗합니다. 범죄 현장이라면 이럴 수가 없죠. 지문 채취도 진행됐지만 대다수는 부부의 지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웃이나 지인의 가능성이 높았고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도 조사했지만 2001년의 기술로는 기지국 접속 기록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부부의 마지막 접속은 사건 하루 전 집 근처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흔적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집에 있었죠. 전원도 켜져 있었고요.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만 커져갔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자 남편의 번호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특정 번호로의 반복적인 발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번호 누구 겁니까? 형사는 통신사에 공문을 보냈고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34세 남성 박모 씨. 옆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형사들은 곧장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 부부 아십니까? 예.
그 실종된 분들 말씀이죠. 박 씨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보험 상담을 받으러 왔었다는 설명은 말끔했지만 형사들의 의심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박 씨의 아내가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있었다고 증언하며 알리바이를 확인해주자 형사들은 일단 발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조용히 수사 대상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CCTV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의 CCTV는 농협 ATM 카메라 한 대와 동사무소 현관 앞 카메라 한 대뿐이었습니다. VHS 테이프에 녹화된 영상은 흐릿했고 밤 장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없는 시대의 수사라는 현실이 이토록 무력하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지요. 11월 말 수사회의에서 팀장은 묻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목격자는 없습니다. 용의자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건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들은 매일같이 김 씨 부부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놓쳤던 단서가 새벽 바람 속에서 드러날까, 누군가가 새로운 증언을 들고 나타날까,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시간은 잔혹했습니다. 12월로 넘어가며 다른 사건들이 밀려왔고 수사 인력은 줄어들며 장기 미제로 분류되는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 다시 재수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서류 한 장 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덮였습니다. 남겨진 건 무력감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뒤졌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 식어버린 밥상만 그날의 마지막 시간을 증언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결국 못 찾는 거네요. 경찰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2001년의 수사 기술로는 이 사건이 가리키는 어둠을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흘러갔고 단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깊은 침묵 속에 더욱 단단하게 묻혀만 갔습니다. 2001년 11월 17일 토요일, 지역 신문 일면 하단에 짧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주시 외곽마을서 부부 동시 실종 경찰 수사 중. 기사 분량은 고작 5단락이었고 사진 한 장조차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제주시 리에서 30대 부부가 동시에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모 씨 38화, 최모 씨 33 부부는 14일 밤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주변 수색을 진행 중이나 아직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는 외출 흔적이 없었으며 휴대전화와 지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짧게 보도했지만 제주는 작은 섬이었지요. 소문은 지면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부부가 그냥 사라졌대요. 짐도 안 챙기고 사라졌다는데 이상한 일이지요. 혹시 귀신이 데려간 거 아닐까요? 슈퍼에서, 시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불안이 스며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지역 방송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JIBS 지역 뉴스 세 번째 꼭지에서 아나운서가 담담히 말했죠. 제주시의 한 마을에서 부부가 동시에 실종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면에는 멀리서 촬영한 단층집 한 채가 보였고 리포터의 멘트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집 안에는 외출 준비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주변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그 뉴스는 1분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웃집 할머니는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우리 동네가 나왔네요. 그 말에는 신기함과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신문 사회면에 다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면 중간이었습니다. 제주 부부 실종 사건. 단서 없어 수색 난항. 내용은 첫날과 거의 비슷했지요.
새로운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주민 몇 명과 인터뷰를 했지만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조용한 부부였어요.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밤하늘 보기가 무서워요. 화요일엔 기사가 5면으로 밀렸고 수요일엔 6면 하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목요일엔 아예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단서도 새로운 발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지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울 중심 언론에게 제주의 작은 마을, 평범한 부부의 실종은 뉴스가 될 만한 요소가 아니었지요. 2001년의 제주는 육지보다도 심리적으로 더 멀었습니다. 섬에서 일어난 일은 결국 섬 안에서만 소비되는 일이었지요. 인터넷 언론도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2001년은 인터넷 뉴스가 막 자리 잡아가던 초기 시기였고 네이버도 다음도 안정적인 검색 플랫폼으로 성장하던 단계였습니다. 지역 신문사 홈페이지에 기사가 올라오긴 했지만 댓글은 3개 정도뿐이었습니다. 무섭네요. 부부가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당시 인기 커뮤니티였던 프리첼, 다모임 같은 곳에도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주에서 부부가 실종됐대요. 무섭네요. 댓글도 몇 개 달렸습니다. 헐 진짜요? 경찰 뭐 하나요? 요즘 세상 무섭네요. 그리고 그 글은 하루 만에 다른 글들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2001년엔 SNS가 없었습니다.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없었죠. 정보는 천천히 퍼졌고 천천히 잊혔습니다. 하지만 마을만큼은 달랐습니다. 김 씨 부부의 집은 여전히 대문 앞에 경찰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출입 금지라는 글씨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저 집 근처 가지 마라.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고 근거 없는 소문이 마을을 서서히 잠식했지요. 슈퍼 주인 박 씨는 장사가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녁엔 안 나와요. 동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해질 무렵 동네 할머니들이 마루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울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문을 걸어 잠근 채 방 안에서 불안을 견디고 있었지요. 혹시 우리도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연쇄 사건이면 어떡하죠? 누구도 웃으며 넘기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11월 말 서귀포에서 관광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였고 제주 지역 언론은 그 사건으로 뒤덮였습니다. 김 씨 부부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묻혀버렸습니다. 12월엔 절도 사건, 화재 사건 등 새로운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늘 그렇듯 새 사건을 향해 움직였고 오래된 실종 사건은 점점 지면 밖으로 밀려났지요. 한 기자가 늦게라도 후속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그 실종 부부 사건, 그 후 어떻게 됐나요? 경찰은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기자는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신문과 방송은 2001년 결산 같은 기사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목록 어딘가에도 김 씨 부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한동안은 모일 때마다 실종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 지쳐갔습니다. 체념이 공기처럼 스며들었지요. 이제는 포기해야지요. 아마 못 찾을 겁니다. 2002년이 밝았고 김 씨 부부의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 테이프는 바람에 찢겨 너덜거렸고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언론의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사도 방송도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서 서류창고 어딘가에서 미제로 남아 먼지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가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가는 듯 보였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어두운 어딘가에 숨겨진 채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남은 것은 조용한 불안과 부부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멍한 시선.
그리고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둘 다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질문은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지며 아무 대답 없이 가라앉을 뿐이었지요. 2002년 3월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봄바람이 스며들던 시기였습니다. 김 씨 부부가 사라진 지 넉 달째였고 사건은 경찰 창고의 먼지 속에서 점점 잊혀가고 있었지요. 그때 제주서 부경찰서에 새로운 형사 한 명이 전근 왔습니다. 이 형사, 35, 육지에서 다수의 사건을 맡아본 베테랑이었고 첫날부터 창고를 향해 미제 사건 파일 좀 봅시다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직원이 오래된 상자를 꺼내놓았습니다. 표지엔 희미하게 2001년 미제 사건이라 적혀 있었고 김 씨 부부의 실종 사건 파일도 그 안에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파일을 펼쳐 들었습니다. 현장 사진, 초기 조서, 탐문 기록까지 천천히 그러나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는 실종이 가능할까요? 형사의 직감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이 형사는 다시 김 씨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4개월 동안 방치된 집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창문 틈에는 바람결에 쌓인 가는 모래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놓친 게 있을 겁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그는 모든 서랍을 비우고 책꽂이 책을 한 권씩 꺼내고 옷장 속 옷의 주머니까지 확인했습니다. 과정은 느렸지만 손끝은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해진 표지, 변색된 종이,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3월 12일 오후 2시 중문, 4월 5일 오후 3시 서귀포, 5월 20일 낮 12시 한림. 짤막한 약속의 기록이었고 누구와 만난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에게는 날짜와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남편이 일하는 낮 시간대였기 때문이죠. 이 형사는 수첩을 정리해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통신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아내의 2001년 1월부터 실종 직전까지 거의 1년치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긴 종이 한 장이 서서히 출력되었습니다. 이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형광펜을 들고 반복되는 번호를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눈에 들어오는 번호 하나. 박모 씨의 번호였습니다. 그는 수첩의 날짜와 통화 시간을 대조했습니다. 3월 12일, 수첩에 적힌 날짜. 그날 오후 1시 45분, 아내는 박 씨와 통화했습니다. 4월 5일, 또 만남 기록. 그날 오후 2시 30분, 역시 박 씨와 통화했습니다. 수첩의 날짜마다 박 씨와의 통화가 정확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지요. 3월 18일 월요일, 이 형사는 박 씨의 가게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죠. 주민의 반응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형사 양반, 박 씨 작년에 여자랑 자주 다녔어요. 형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누라 아닌 여자였지요. 얼굴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30대쯤으로 보였는데 얼굴은 잘. 형사는 김 씨 아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확신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서였습니다. 이 형사는 다시 박 씨를 찾았습니다. 김 씨 아내와 보험 상담만 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박 씨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형사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문까지 가고 서귀포까지 가서 상담을 합니까?
그게 박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김 씨 아내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긴 정적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이 형사는 이번엔 박 씨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남편분이 작년에 어떤 여자 만나고 다닌 적 없습니까? 예, 그런 적 없을 텐데요. 형사가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박 씨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분이 이 번호와 한 달에 10번 넘게 통화했습니다. 이 번호 전 처음 봅니다. 박 씨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만남 기록 대부분이 토요일이었고 박 씨 아내 역시 주말에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요. 이 형사는 수첩에 적힌 장소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중문 해변, 근처 식당. 이 두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온 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 오래된 모텔. 명부를 펼쳐보던 주인이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01년 4월 5일 박명의 투숙 기록입니다. 수첩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형사는 공중전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2001년 공중전화는 여전히 많이 사용되던 시절이었고 카드를 쓰면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지요. 2주 뒤 통신사에서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김 씨 집 근처 공중전화 박 씨 휴대폰. 그 번호로 걸린 전화가 2001년 내내 주기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집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통화 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형사는 다시 4개월 전 확보해둔 쓰레기 더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버스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주시 서귀포. 2001년 10월 20일. 그날 남편은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아내는 누구와 서귀포에 갔던 것일까요? 서귀포의 카페 주인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이 여자분요. 남자랑 왔었어요. 키 큰 남자였는데 박 씨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한 사람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메모, 통화 기록, 모텔 투숙 기록, 공중전화, 버스표, 목격자 진술. 아내와 박 씨는 최소 1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낮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말이죠. 4월 15일, 형사는 박 씨를 다시 불러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쌓아두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김 씨 아내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박 씨는 더 이상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낮고 힘 빠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귀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초부터입니다. 형사는 조서를 받으며 박 씨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씨는 마치 무언가를 감춘 채 끝까지 말을 아끼고 있었지요. 김 씨, 부부 실종에 당신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박 씨는 극도로 흥분했지만 형사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시간은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묻을 순 없습니다. 버려진 영수증 한 장, 공중전화 기록 한 줄, 수첩에 희미한 메모 하나가 서서히 하나의 선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선 끝에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2년 4월 20일 토요일, 박 씨는 다시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실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형사 3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조사실 한가운데서는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지요. 이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 당일 집에서 아내와 TV를 보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날 어떤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박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형사는 준비해둔 방송 편성표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2001년 11월 14일 수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의 방송 목록이었습니다. KBS에서는 여인천하, MBC에서는 여우와 솜사탕이 방송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아내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드라마 본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사는 조용히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박 씨 아내의 진술서였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이 그날 밤 늦게 들어왔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부인 진술은 그렇지 않지요. 아, 제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담배를 사러. 몇 시에 나갔습니까? 9시쯤이었을 겁니다. 담배 사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아득하게 울렸습니다. 이 형사는 다른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건 보험 내역입니다. 김 씨 남편 명의의 보험 가입 기록이었습니다. 사망 시 수령액 1억 원. 수익자는 아내였습니다. 이 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신 아닙니까? 보험일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권유한 건 아닙니다. 김 씨, 아내가 혼자 가입한 겁니까? 박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 씨, 이제 사실을 말할 때입니다. 박 씨의 손등이 고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계속 숨기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사실엔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오래 버티던 박 씨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박 씨는 천천히 거의 들릴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시죠. 이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 아내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계는 처음엔 보험 상담이었고 만나는 횟수가 늘면서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싫다고 했습니다. 도망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운 겁니까? 네. 돈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박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형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그 여자가 그랬습니다. 방법은요? 남편 명의로 보험을 들고 사고처럼 보이게 하자고. 조사실의 공기가 한순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실행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11월 14일 밤 10시쯤 그 집에 갔습니다. 박 씨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남편 술에 여자가 수면제를 타놨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그리고요? 박 씨의 목소리가 거의 흘러가는 듯 작아졌습니다. 베개로 눌렀습니다. 질식시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해안 절벽 아래로. 조사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박 씨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의 시선은 그의 입술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여자도 제가. 형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말씀하십시오. 저도 그 여자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뒤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라며 자기만 빠져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고 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말다툼 끝. 박 씨는 충동적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시신 역시 남편과 같은 절벽 아래로 버려졌습니다. 2002년 4월 21일 일요일 박 씨의 자백을 토대로 수색팀이 서쪽 해안 절벽에 투입되었습니다. 물때를 기다린 잠수 수색이 시작되었고 수심 10m 아래에서
오후 2시경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이었습니다. 부패는 심했지만 옷과 치아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4시경 두 번째 시신, 여성이었습니다. 김씨 부부였습니다. 5개월 동안 바다 속 어둠에 갇혀있던 그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지요. 부검 결과 남편은 질식사, 아내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의 실종은 처음부터 이중 실종이라 불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을 노린 계획된 살인, 그리고 공범 사이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살인이었지요. 탐욕이 사랑을 집어삼켰고 사랑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공포는 결국 또 다른 죽음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배우자를 죽였고 한 사람은 공범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전부를 숨긴 채 평범한 일상을 가장하며 5개월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법이지요. 사라진 단서는 시간이 감추었지만 사소한 메모 한 장, 버스표 한 장, 공중전화 기록 한 줄이 마침내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2002년 4월 22일 월요일, 지역 신문 일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제주 부부 실종 사건 해결 내연남 자백, 이중 살인으로 결론, 텅 빈 집과 식어버린 밥상이 남겼던 질문들. 이제 모두 답을 얻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멸은 지나치게 조용했던 두 사람의 집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2002년 5월 3일 금요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박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진을 쳤고 마을 주민들도 조용히 줄을 서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 박모를 입정시키시오. 수갑을 찬 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빛은 깊게 꺼진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01년 11월 14일 피해자 김모 씨를 살해하고 길고 무거운 문장들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지요.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충동적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충동적 범행이 아닙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계획된 범행입니다. 검사는 차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통화 기록, 보험 가입 내역, 수첩, 모텔 출입 기록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공범까지 살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살인이며 계획 범죄입니다. 법정은 점점 무거운 공기로 내려앉았습니다. 2차, 3차 공판이 이어지며 증인들이 한 명씩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 씨가 일하던 현장의 반장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슈퍼 주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내분도 조용하고 순한 분이었는데 이런 결말이 올 줄 몰랐습니다. 박 씨의 아내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알았지만 설마 살인까지 할 줄은. 그녀는 말을 채 끝내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재판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나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소리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계속 가라앉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4차 공판. 박 씨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흘러갈 듯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순간 방청석 뒤쪽에서 김 씨의 형이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내 동생 돌려내라.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방청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박 씨는 눈을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최후 구형을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공범까지 살해했습니다. 두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떠한 정상 참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해 한국은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던 시기였지요. 2002년 6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모를 사형에 처한다. 순간 법정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인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큽니다. 두 명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끝내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앉아 있었지요. 김 씨의 형은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그 여파는 그날 이후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제주 지역 신문들은 호외를 발행했습니다. 제주 부부 살인범의 사형 선고. 일면 전체가 이 사건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톱으로 보도되었습니다. KBS, MBC, SBS가 모두 첫 번째 뉴스로 이 사건을 전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부부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오늘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국 언론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다음날 모두 사회면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사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보험금, 심사 강화와 사회 안전망 정비가 시급하다. 사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02년 7월 금융감독원은 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입 후 2년 내 사망 시 정밀 심사 의무화, 고액 보험금 수령 시 경찰 기록 조회, 단기간 다수 보험 가입 시 심사 강화. 보험사들은 전담팀을 신설하며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제주도청도 지역 안전망 강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외곽 마을 순찰 강화, CCTV 설치 확대, 취약 가구 정기 방문제 실시. 김 씨 부부가 살았던 마을에도 마침내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2002년 당시로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도 이 사건을 연구했습니다. IMF 이후 경제적 압박과 가정 범죄의 상관관계가 분석되었고 논문과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학교에서는 생명 존중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아이들의 교과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2002년 11월 사건 발생 1주기 김 씨 부부의 묘 앞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평범한 두 사람, 이곳에 잠들다. 그들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짧은 문구였지만 그 문장은 당시 제주 사회 전체가 느꼈던 마음이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사형은 확정되었지요. 교도소에서 그는 매일 반성문을 썼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들은 대부분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 사회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2001년 그 실종 사건 기억나지요? 부부가 같이 사라졌던 그 사건 말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제주 사회가 안전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기 때문이죠. 탐욕이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때로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웃의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
이 사건은 긴 세월 동안 제주와 한국 사회에 진한 상처와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비극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 비극을 통해 사회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도록 많은 이들이 노력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우리가 그 비극에서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입니다. 김 씨 부부가 살던 집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재개발로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을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골목마다 CCTV가 달렸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2001년의 제주는 이젠 흐릿한 옛사진 속 풍경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공기, 그 집 앞을 스치던 싸한 느낌은 여전히 몇몇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가끔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때 그 일 기억나지요? 조용한 한숨과 함께입니다. 사건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60, 7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서 김 씨 부부는 여전히 30살 남짓의 젊은 부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지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의 삶은 2001년 11월 그날 밤에 멈춰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자료실 한 켠에는 이 사건의 기록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사진은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진술과 시간, 그 안에 담긴 진실만큼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어떤 사라짐은 단순히 실종이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삶 전체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사건이 되지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탐욕이 어떻게 사랑을 집어삼키는지, 배신이 어떻게 또 다른 비극을 낳는지,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는 울타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요. 1억 원이라는 돈이 결국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무너진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고 가족이라는 마지막 보루였지요. 그림자는 오래 남습니다. 기억은 그 그림자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박 씨는 2015년 교도소에서 병사했습니다. 사형은 끝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반성문과 편지는 유가족에게 닿지 못한 채 쌓여만 갔습니다. 김 씨의 형은 지금도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동생의 기일이 되면 묘를 찾습니다. 꽃을 놓고 술 한 잔을 따르고 조용히 무덤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이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의 가슴 속 상처는 23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한 CCTV도 첨단 과학 수사도 사람 마음 깊은 곳의 어둠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웃의 작은 이상 징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관심, 가족의 낯선 표정을 그냥 넘기지 않는 진심,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아주 단순한 기준이지요.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순간 이 기록은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2001년 11월 14일 밤 제주의 한 작은 집에서 조용히 닫히던 그 문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그 문 너머에서 벌어진 비극, 세 사람의 삶이 동시에 끝난 그 순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은 곧 정의입니다. 정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조금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을 때 그들의 고통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비극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함께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